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딜 스쳐요? 젊은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백화점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여자는 어머니가 실수로 스친 자신의 명품 가방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어머니는 허리를 연신 굽히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하고 빌었지만 여자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돈이라고.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짝! 살점이 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고개가 속절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의 그 손찌검 하나가 제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제 세상은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죠. 제 이름은 박유진, 나이는 38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합니다. 남편 잘 만나 복받은 여자, 시어머니께 싹싹하게 잘하는 착한 며느리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제 남편 선우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이고 저는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제게 시어머니는 그냥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10년 전 가진 것 하나 없이 이 집에 들어온 저를 친딸처럼 품어주신 제게는 또 다른 엄마 같은 분이시죠. 아가, 어서 와라. 밥은 먹었니? 초인종 소리에 버선발로 뛰어나와 저를 맞아주시던 어머님. 앙상한 제 손을 잡고 어쩌다 이렇게 말랐누. 우리 선우가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냐며 제 편부터 들어주시던 분. 그런 어머님을 제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머님은 30년 넘게 홀로 아들을 키워내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좌판부터 식당 허드레실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셨죠. 거친 세월의 마디 굵어진 손으로 어머님은 기어이 아들을 번듯한 대기업 과장으로 키워내셨습니다. 이제 아들 장가 보냈으니 두 다리 뻗고 편히 사실 만도 한데 어머님은 이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놀면 뭐하니? 내 몸 움직여서 내 밥벌이 하는 게 속 편하다. 어머님이 새로 구한 일자리는 강남에서도 가장 화려하다는 퀸즈 백화점의 미화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번쩍이는 명품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것들을 걸친 사람들. 그 속을 누비며 낡은 청소 카트를 밀고 다니실 어머님 모습이 눈앞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제가 아무리 말려도 어머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손주들 과자값이라도 벌어야 마음이 편하다면서요. 그날부터 제게는 새로운 일과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님을 위한 도시락을 싸는 일이었죠. 어머님은 늘 괜찮다고 구내식당 밥이 더 맛있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맵고 짠 식당 밥을 힘들어 하시는 어머님의 입맛을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고등어 조림 해왔어요. 점심시간에 맞춰 백화점 직원 휴게실로 찾아가면 어머님은 언제나 아이처럼 기뻐하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땀에 젖은 채 소박한 도시락 반찬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하시는 어머님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곤 했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제가 어머님께 해드릴 수 있는 전부인 것만 같아서요. 어머님의 손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냄새 대신 낯선 락스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사시다가 이제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얼룩을 닦으며 하루를 보내시는 어머님. 그 손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아가. 너라도 이렇게 매일 찾아와 주니 내가 힘이 난다.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눈가에는 고단함과 함께 깊은 행복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어머님의 어깨를 주물러 드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십니다. 제가 그저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밤이 깊어지고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 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상자를 꺼내죠. 그 안에는 제 또 다른 얼굴이 들어 있습니다. 목소리를 완전히 바꿔주는 음성 변조기와 제 얼굴의 모든 특징을 가려주는 검은 가면.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익숙하게 방송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채팅이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망치님, 오늘 방송 기다렸습니다. 망치님, 이번에도 나쁜 놈들 혼쭐 내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낮에는 평범한 주부 박유진이지만 밤에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숨어 있는 악을 파헤치고 심판하는 100만 구독자의 유튜버 정의의 망치입니다. 저는 가면을 쓰고 변조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정의의 망치가 당신을 심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고발할 사건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의 꿈을 짓밟은 한 유명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방송은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저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률 검토를 통해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모든 판을 짜놓습니다. 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여론을 움직여서 거대한 권력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의 망치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방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었고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희열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열 뒤에는 늘 깊은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 법을 대신해 누군가를 심판할 자격이 내게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이 위험한 이중 생활을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특히 어머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 저는 방송을 마칠 때마다 상자를 다시 벽장 깊숙이 밀어넣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절대 들키지 말자. 내 소중한 가족들을 이 위험한 세계에 끌어들일 수는 없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님의 65번째 생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갈비찜과 잡채, 손수 빚은 삼색 송편까지 푸짐하게 한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하며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어머님께 드려. 갖고 싶어 하시던 안마 의자 사시라고.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외식하는 거 잊지 않았지? 저는 따뜻한 남편의 마음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생각에 제 마음도 덩달아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껏 도시락을 꾸렸습니다. 금방 지은 따끈한 밥과 함께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을 가득 담았습니다. 어머님, 깜짝 놀라시겠지? 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퀸즈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 문을 들어서는 순간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오직 한 사람, 저 너머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계실 어머님의 모습만이 어른거렸습니다. 평소처럼 직원 휴게실로 가려던 저는 문득 어머님께 드릴 용돈 봉투를 깜빡하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창 바쁘실 시간이니 아마 VIP 라운지 쪽을 청소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려 백화점에서 가장 호화롭다는 1층의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라운지 안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값비싼 샹들리에 아래 우아한 자태로 차를 마시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제 손에 들린 도시락 통이 어쩐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 바닥에 엎질러진 무언가를 열심히 닦고 있는 작은 등. 바로 제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앞에는 딱 봐도 20 중후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어머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심장이 쿵 내려앉은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온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서막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 제 어머님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벌레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어머님을 쏘아보고 있었죠. 여자의 발치에는 뒤집힌 커피잔과 함께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진 갈색 액체가 흉터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닦아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65평생 누구에게도 저렇게까지 허리를 굽힌 적 없으셨던 분인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시락을 든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여자는 어머님의 사과를 들을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죄송하다는 말로 끝내자는 거야? 당신 눈에는 이게 그냥 커피로 보여? 여자가 뾰족한 구두 끝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 끝에 커피에 젖어 얼룩덜룩해진 하얀색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이번 시즌 신상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바닥 기어봤자 만져보지도 못할 거라고. 근데 감히 이딴 더러운 걸 묻혀? 더럽다는 말.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에게 감히 더럽다는 말을 하다니.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이 황급히 손수건으로 가방의 얼룩을 닦아내려 하자 여자가 질색하며 뒤로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당장 그 손 안 치워? 냄새나. 어디서 하수구 냄새가 진동을 하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한 인격체에 대한 완전한 말살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먹고 오직 그 여자의 악독한 목소리만이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그리고 제 평온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짝! 그 소리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한 소리도 아니었고 천둥이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과 살이 부딪혀 터져나가는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역겨운 소리. 어머니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마저 멈춰버린 듯한 그 찰나의 순간. 천천히 돌아온 어머니의 얼굴 위로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홍 글씨처럼 제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 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갈비찜과 잡채, 어머님의 생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던 음식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온 세상은 오직 붉게 부어오른 어머님의 뺨에 멈춰 있었습니다. 사람 말을 하면 좀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야.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여자는 자신의 손바닥을 털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길에 붙은 껌을 떼어낸 듯한 표정으로요. 그때서야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였습니다. 아니,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제 머리가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에 제 몸은 이미 어머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어깨를 부축하자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며 제 손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여길 어떻게... 어머님의 눈은 저를 향하지 못했습니다. 짓밟힌 자존심, 수치심,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 모습을 보였다는 참담함이 뒤섞인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바닥만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을 들어 여자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당신 저 여자 딸이라도 돼? 옷차림 보아하니 한패인 것 같은데 잘 됐네. 그 더러운 가방이랑 당신 엄마, 아니, 당신도 함께 묶어서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뜨거웠던 분노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래요. 분노는 뜨거울 때보다 차가울 때 더 무서운 법입니다. 저는 천천히 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군거리며 구경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지만 차마 나서지 못하는 직원들, 그리고 저 멀리서 이 상황을 보고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달려오지 못하는 백화점 관리자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천장에 달려있는 둥근 돔 형태의 CCTV였습니다. 빨갛게 깜빡이는 작은 불빛.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백화점 지점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여자에게 굽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이사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최 이사, 그 호칭 하나로 모든 상황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이 백화점 오너 일가, 소문으로만 듣던 아나무인 막내딸이 바로 저 여자였던 겁니다. 김 부장, 저 더러운 것들 당장 안 치우고 뭐해? 저 여자 오늘부로 해고시켜버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여사님, 이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라운지로. 지점장은 어머님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최민서라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곤 경호원들을 불러 어머님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 손 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조차도 제 목소리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지점장도 최민서도 심지어 저를 끌어내려던 경호원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는 어머님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민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해둬. 내가 반드시 당신이 흘리게 한 우리 어머님 눈물보다 더 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테니까. 뭐? 미쳤나 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알아. 하지만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모르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여자의 길길이 날뛰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의 차가운 의자에 어머님을 앉혔습니다. 약을 바르기 위해 어머님의 뺨에 손을 대자 어머님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유진아, 괜찮다. 나는 정말 괜찮아. 다 내가 부주의해서 그런 것을. 어머님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이 돈과 권력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짓밟히는 이 세상이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의 생일 파티는 취소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머님이 급체하셨다고 둘러댔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물을 꾹 참고 있는 박유진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안에서 울고 있는 것은 박유진이 아니라는 것을. 제 안에 또 다른 자아, 사회의 악을 심판하던 정의의 망치가 분노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의 망치는 타인의 억울함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저는 철저히 제3자로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갔고 제 가족이 모욕당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박유진은 오늘까지만 온다. 이제 가면을 쓸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저 오만한 권력이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하도록 뿌리부터 철저하게 뽑아버릴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익숙하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검은 가면을 쓰자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칼날 같은 결의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최민서, 정의의 망치가 너를 심판한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든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속절없이 돌아가던 어머님의 고개,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지던 붉은 손자국. 마치 제 뺨이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님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내내 어머님은 제 손을 붙잡고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유진아, 정말 괜찮다니까. 늙으면 다 이렇게 한 번씩 겪는 일이야. 내 탓 아니니 절대로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응? 애써 웃어 보이시는 어머님의 얼굴에는 미처 가려지지 않은 멍 자국과 깊은 수치심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차라리 제게 화를 내고 우셨더라면 제 마음이 덜 미어졌을까요? 평생을 자식 걱정만 하고 살아오신 분. 당신의 아픔보다 이 일로 제가 상처받을까봐 전전긍긍하시는 모습에 저는 차 안에서 소리 없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는 내내 저는 수십 번도 더 망설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올 남편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불같이 화를 낼 남편의 얼굴이, 그리고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그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낱 대기업 과장인 내 남편이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인 퀸즈그룹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계란으로 바위치기. 오히려 남편의 앞길만 막히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점심때 뭘 잘못 드셨는지 속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 저녁 약속은 다음에 하자고 하시네. 제 말을 믿고 걱정스레 어머님께 전화를 거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죄책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남편, 내 가족에게조차 비밀을 만들어야 하는 제 자신이 낯설고 혐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박유진의 남편 이선우가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정의의 망치가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가면을 쓰자 낮 동안 저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무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이성과 칼날 같은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최민서, 퀸즈 백화점 최 회장의 막내딸, 28, 분노 조절 장애에 가까운 성격 파탄으로 가는 곳마다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음. 저는 정의의 망치 채널을 운영하며 구축해놓은 저만의 정보망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커, 전직 기자, 흥신소 직원까지 돈으로 얽혀 있지만 각자의 분야에서만큼은 최고라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최민서라는 이름을 던져주었습니다. 퀸즈그룹의 최민서.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긁어모아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이메일로 파일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일들을 열어보는 내내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 위해 몇 번이나 마른 세수를 해야 했습니다. 최민서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며 아르바이트생의 머리에 뜨거운 커피를 부어버린 사건,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길바닥에 무릎 꿇리고 몇 시간 동안 폭언을 퍼부은 사건, 심지어 고등학생 시절에는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강제 전학을 당한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퀸즈 그룹의 막강한 법무팀과 홍보팀이 동원되어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언론 기사를 통제하고 모든 기록을 깨끗하게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법은 그저 귀찮은 장애물일 뿐이었고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였습니다. 가장 제 피를 거꾸로 솟게 한 것은 바로 어머님과 같은 미화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기록이었습니다. 냄새나니까 근처에 오지 마. 내가 감히 나랑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 녹음 파일 속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밑바닥까지 짓밟는 그녀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머님의 뺨에 남았던 붉은 손자국이 다시금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수많은 피해자들이 흘렸을 눈물이 제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와 분노의 강을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 어머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괴물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우리 어머님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그녀를 망신 주고 사과를 받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녀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돈과 권력, 그녀가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무너뜨려야만 한다. 그녀가 딛고 서 있는 세상 자체를 지옥으로 만들어 주어야만 한다. 증거가 더 필요해. 저는 음성 변조기를 통해 제보자 중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퀸즈 백화점에서 최민서의 갑질 때문에 쫓겨난 전직 매니저였습니다. 백화점 내부 CCTV 영상 확보할 수 있습니까? 어제 1층 VIP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망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쪽 라인은 보안이 철저해서 방법을 찾아내세요. 돈은 얼마든지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민서의 주변 인물들을 포섭하세요. 그녀의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심지어는 그녀의 친구들까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퀸즈 그룹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세상은 고요했지만 제 심장은 복수를 향한 불길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컴퓨터 화면에 최민서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화려한 파티장에서 거만하게 웃고 있는 얼굴. 저는 그 얼굴을 향해 나지막이 선언했습니다. 최민서, 내가 웃을 수 있는 날도 오늘까지야. 내가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해 줄게.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될 그곳에서 아주 화려하게 추락하게 만들어주지. 그날부터 저는 박유진의 삶과 정의의 망치의 삶을 철저하게 분리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어머님을 찾아가 살갑게 굴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내이자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복수를 계획하는 냉혹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원하던 첫 번째 조각이 도착했습니다. CCTV 영상 확보 완료.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정보도 함께 입수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님이 뺨을 맞는 그날의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첨부된 텍스트 파일. 그 안에는 최민서의 치명적인 약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민서,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한정판 명품에 병적으로 집착함.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계획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심판의 무대로 끌어낼 완벽한 미끼가 떠오른 것입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덫을 놓을 시간이야. 퀸즈 그룹은 성이었습니다. 높고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여 감히 누구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견고한 요새. 그리고 최민서는 그 성 안에서 가장 높은 탑에 사는 공주였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조금도 묻히지 않은 채 자신의 발 아래 세상을 비웃는 오만한 공주. 제가 그녀를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결심한 지 일주일. 저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망치님, 쉽지 않겠습니다. 퀸즈 쪽에서 정보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쪽 사람이었던 백화점 내부자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 심어놓은 정보원에게서 온 메시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퀸즈 그룹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백화점 내부에서 최민서의 갑질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철저한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생겼던 VIP 라운지의 담당 직원들은 모두 강제 휴가를 보내거나 지방 지점으로 발령 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휘두르는 돈과 권력 앞에서 진실은 힘없이 흩어지는 먼지와도 같았습니다. 망치님, 최민서 운전기사에게 접근해 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입을 여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퀸즈 쪽에서 미리 손을 쓴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최민서의 주변을 샅샅이 파헤쳐 그녀를 고립시키려던 계획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자초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 모니터에 떠 있는 수많은 실패 보고서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서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고 뭐해?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남편이었습니다. 놀란 저는 황급히 모니터를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의 눈에는 제 컴퓨터 화면 가득했던 최민서의 사진과 관련 자료들이 스쳐 지나간 뒤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인터넷 쇼핑 좀 하느라고. 당신은 안 자고 왜 나왔어?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였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와 꺼진 모니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박유진, 당신 요즘 이상한 거 알아? 며칠째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서 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그거 퀸즈그룹 최민서 아니었어? 그 여자 기사를 왜 보고 있어? 남편의 날카로운 추궁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선우라는 남자는 10년을 함께 산 저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조차 그는 분명 알아챘을 겁니다. 그냥 요즘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길래 갑질이다 뭐다 시끄럽잖아. 세상 참 무섭다 싶어서 보고 있었어. 정말 그것뿐이야?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지? 남편의 눈을 마주보며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연기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지만 더는 묻지 않고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마. 당신 피곤해 보여. 어머님 일도 그렇고 당신까지 아프면 나는 정말 못 살아.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애써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간신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에게까지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어. 이 싸움은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만 해. 남편이 방으로 돌아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복수를 계획할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걸까? 감히 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오만이었을까? 어머님의 억울함은 이대로 묻혀버리고 마는 걸까? 무력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컴퓨터에서 띠링하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정의의 망치 채널의 공식 이메일로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실패 보고일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알림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마치 저를 재촉하는 것처럼 연이어 울려댔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마우스를 움직여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메일함에는 수십, 아니 수백 통의 메일이 쏟아져 들어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모두 달랐지만 제목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했습니다. 정의의 망치님께 퀸즈그룹 최민서를 고발합니다. 망치님, 제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최민서의 또 다른 갑질을 제보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퀸즈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 뒤에 가려져 있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민서에게 폭행을 당했던 전직 아르바이트생, 억울하게 해고당한 백화점 직원, 심지어는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람까지. 그들은 모두 정의의 망치가 최민서를 심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망치님, 저는 퀸즈 백화점에서 5년간 일했던 매니저입니다. 최민서 때문에 제 인생은 망가졌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했던 모든 폭언, 녹음 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최민서의 개인 운전기사였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상습적인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퀸즈 그룹은 그 모든 것을 뇌졸중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메일을 읽어 내려가는 내내 제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짓밟아온 악마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일을 열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망치님,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명품 브랜드 VVIP 퍼스널 쇼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망치님의 오랜 구독자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메일 드립니다. 최민서는 저희의 블랙리스트 고객입니다. 특히 세상에 몇 개 없는 한정판이라는 말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만약 그녀를 유인할 미끼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었어. 나와 같은 분노를 느끼고 나와 같은 복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어. 퀸즈 그룹이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아 올렸다 한들 그 성벽 아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제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파리에 있다는 퍼스널 쇼퍼에게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주 특별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미끼가. 그리고 저는 정의의 망치 채널에 짧은 공지 하나를 올렸습니다. 거대한 악의 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망치가 되어 그 성벽을 함께 무너뜨립시다.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공지가 올라가자마자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망치님,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퀸즈 그룹, 각오해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벽이라면 나는 그 벽을 부수는 망치가 되겠다.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의 망치가 되어서. 최민서, 이제 게임은 시작됐어. 작전명은 헤르메스의 눈물이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퍼스널 쇼퍼, 마드모아젤 샤를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그녀는 제게 놀라운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헤르메스가 흘린 눈물로 만들어졌다는 전설을 가진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세상에 단 3개뿐인 한정판 명품백. 그 가방의 이름이 바로 헤르메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의 소유자 중 한 명이 얼마 전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최민서는 이 가방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이 가방을 구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썼지만 실패했죠. 만약 이 가방이 시장에 다시 나온다는 소문이 돈다면 그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으려 할 겁니다. 마드모아젤 샤를의 메일은 제 복수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헤르메스의 눈물과 똑같이 생긴 하지만 다이아몬드 장식만 가짜인 어급 복제품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그 비용은 정의의 망치 채널의 후원금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덫을 놓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최민서가 자주 드나드는 강남의 고급 사교 클럽 멤버인 것처럼 위장해 그녀의 친구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제 정보원들이 미리 파악해둔 그녀 친구들의 신상과 관심사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트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머, 들으셨어요? 헤르메스의 눈물 말이에요. 얼마 전에 주인이 죽어서 그게 비밀리에 경매에 나올 수도 있대요.
저는 마치 엄청난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명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녀의 친구들은 즉시 제 미끼를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들은 정보예요? 쉿,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듣자 하니 퀸즈 백화점 VVIP 고객에게만 단독으로 기회가 갈 수도 있다나 봐요. 최민서 씨는 당연히 연락받았겠죠? 저는 일부러 최민서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녀들의 질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날 저녁 최민서의 귀에는 이 소문이 그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제 정보원이 심어놓은 그녀의 가사도우미를 통해 최민서가 소문을 듣고 길길이 날뛰었다는 보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지금 당장 퀸즈 백화점 VIP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사실 확인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자기한테는 그런 연락이 오지 않았냐면서요. 물론 백화점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만들어낸 허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두 번째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정의의 망치 채널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마치 재벌가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헤르메스의 눈물 가방에 대한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전설의 명품백, 헤르메스의 눈물. 그 마지막 주인이 곧 한국에서 탄생할 예정. 퀸즈 백화점이 그 무대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과연 이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수많은 언론사에서 앞다투어 이 소문을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최민서는 이 소문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믿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그 가방이 들어와야만 한다는 강박과 집착에 사로잡혔을 게 분명했습니다. 작전의 디데이는 바로 오늘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다고 둘러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손에는 프랑스에서 막 도착한 따끈따끈한 헤르메스의 눈물 복제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짜와 구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한 물건이었습니다. 제 첫 번째 목적지는 퀸즈 백화점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근처의 한 오피스텔. 그곳에는 이미 제 정보원들이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습니다. 망치님 오셨습니까?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고 그 화면에는 퀸즈 백화점 1층의 모든 각도가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전직 매니저였던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백화점 곳곳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둔 것이었습니다. 천장에 스프링클러, 화분, 심지어는 마네킹의 단추까지 그 어떤 각도에서도 최민서의 모습을 놓치지 않도록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설치된 감시망이었습니다. 최민서의 예상 동선은 정문으로 들어와서 곧장 1층 중앙에 있는 팝업 스토어로 향할 겁니다. 팝업 스토어. 그곳이 바로 오늘 심판의 무대가 될 장소였습니다. 저는 백화점 점장에게 정의의 망치임을 밝히고 익명으로 압력을 넣었습니다. 만약 협조하지 않는다면 백화점의 모든 비리를 터뜨려 버리겠다고. 겁에 질린 점장은 제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짜 헤르메스의 눈물 가방을 쇼핑백에 담아 전직 매니저였던 제보자에게 건넸습니다. 예정대로 당신은 이 가방을 들고 최민서의 눈에 띄기만 하면 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접근하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망치님. 제 인생을 망가뜨린 그 여자에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나와 같은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쇼핑객처럼 위장했지만 제 가방 안에는 가면과 음성 변조기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모든 장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짜릿한 긴장감이 제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백화점 2층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1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는 오피스텔에 있는 정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망치님, 최민서의 차량이 백화점 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3분 안에 정문으로 들어올 겁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백화점 정문의 육중한 회전문이 돌아가고 익숙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민서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듯한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내 계획대로 제보자가 헤르메스의 눈물이 든 쇼핑백을 들고 그녀의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쇼핑백 밖으로 살짝 드러난 가방의 다이아몬드 장식이 조명 아래서 영롱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최민서의 눈이 그 빛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잠깐만요. 최민서가 제보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1층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작은 라이브 스트리밍용 카메라에 전원을 켰습니다. 이제 곧 시작합니다. 이어폰 너머로 정보원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팝업 스토어 근처의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최민서는 제보자의 쇼핑백을 빼앗듯이 열어젖히고 그 안의 가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황홀경. 저 가방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미소였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정의의 망치 채널의 라이브 방송 시작 버튼. 수십만 명의 구독자들이 이미 방송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민서가 가방을 들고 제보자에게 무언가 거만하게 짓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돈을 줄 테니 이 가방을 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민서의 등 뒤로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최민서 씨, 찾으시는 물건이 이건가요? 제 목소리에 최민서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평범한 주부의 옷차림을 한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최민서, 내 인생의 마지막 파티에 온 걸 환영해. 그리고 제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라이브 방송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최민서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가짜 헤르메스의 눈물이 탐욕스럽게 들려 있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전직 매니저였던 제보자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꾸민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최민서 씨, 10분 전 당신은 이분을 상대로 무슨 짓을 했죠? 이딴 거나 들고 다니는 주제에 어디서 알짱거리냐며 이분의 어깨를 밀치지 않았습니까? 뭐,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저 사람이랑 한패야? 어디서 굴러먹던 것들이 작당을 하고 있어.
최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민서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 화면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의의 망치 LIV라는 붉은 글씨와 함께 빠르게 올라가는 시청자 수가 떠 있었습니다. 10만, 20만, 30만.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00만 구독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자신의 재력을 이용해 또 다른 약자를 짓밟으려는 퀸즈 그룹의 공주님, 최민서 씨의 민낯을 말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제 원래 목소리. 최민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아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뭐야 너. 지금 이거 라이브 방송이야? 미쳤어? 당장 안 꺼. 최민서가 제 휴대폰을 뺏으려 손을 뻗는 순간 저는 가방에서 검은 가면과 소형 마이크를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음성 변조기의 전원을 켰습니다. 제 입에서는 수백만 명이 아는 바로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의의 망치가 당신을 심판합니다. 저 목소리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정의의 망치. 대한민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민서의 얼굴이 경악과 불신으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내가 정의의 망치라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라이브 방송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뒤에 숨어 있던 제보자를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이분은 5년 전 퀸즈 백화점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한 김철민 씨입니다. 해고 사유는 단지 최민서 씨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것. 최민서 씨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던진 구두에 이마가 찢어졌는데도 오히려 당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만 했던 그날을. 방송 화면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김철민 씨의 찢어진 이마 사진과 진단서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은 분노의 목소리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마 같은 여자. 저게 사람이야? 거짓말. 저 남자가 누군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최민서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수십만 시청자의 분노에 묻혀버렸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증거를 보여드리죠. 이번에는 화면에 또 다른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바로 2주 전 우리 어머님이 뺨을 맞던 그날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딜 스쳐요. 죄송하면 다야.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돈이라고. 모욕적인 폭언과 함께 둔탁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던 어머님의 고개에. 그 장면이 백화점 전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까지 동시에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점장에게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최민서는 자신의 만행이 백일화에 드러나자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장 끄라고. 이 미친년아. 하지만 그녀가 제게 닿기도 전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나타나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백화점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용한 정의의 망치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나 너희들 뭔데 날 막아? 내가 누군지 몰라. 발악하는 최민서의 모습은 마치 철창에 갇힌 맹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민서 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죄악,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혀줄 테니까요. 방송 화면에는 제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들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머리에 커피를 붓던 영상, 운전기사를 무릎 꿇리던 녹취록, 그녀의 악행을 증언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터뷰까지. 백화점은 거대한 심판의 장이 되었습니다. 최민서는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없는지 주저앉아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성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말입니다. 시청자 수는 어느새 100만을 훌쩍 넘어섰고 모든 언론사에서 라이브 방송을 긴급 뉴스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퀸즈그룹 막내딸 최민서 갑질 논란 생중계라는 속보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돈과 지위가 권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모욕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잘못된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가면을 벗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제 얼굴, 박유진의 얼굴이 화면에 드러났습니다. 제 이름은 박유진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최민서 씨에게 억울하게 뺨을 맞았던 저 미화원은 바로 제 시어머니입니다. 그 순간 백화점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민서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약자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민서 씨, 당신의 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괴물로 만든 퀸즈그룹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방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민서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가짜 헤르메스의 눈물 가방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가방.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이거. 사실은 중국산 짝퉁이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가방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최민서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방송 그거 당신이야?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충격받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진짜 폭풍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은 들끓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종료한 순간부터 세상은 온통 정의의 망치와 퀸즈그룹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관련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재벌 3세 갑질 생중계, 정의의 망치, 그녀는 평범한 며느리였다. 퀸즈그룹 불매운동 시작되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백화점을 빠져나오자 이미 문 밖은 저를 기다리는 수많은 기자들과 인파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호의가 아니었다면 아마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을 겁니다. 차에 오르는 짧은 순간에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제 눈앞에서 터졌습니다.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휴대폰은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제 남편 선우 씨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제가 출연한 뉴스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이 정의의 망치였다니. 왜 나한테까지 숨긴 거야? 남편의 눈에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저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위험?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상대는 퀸즈 그룹이야. 당신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한 건지 알고나 있어? 그들이 당신을 가만둘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저를 향한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난 후회 안 해. 우리 어머님이 그런 꼴을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그리고 나 아니면 아무도 나서지 않을 테니까. 제 말에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과 TV 화면 속에서 붉게 부어오른 채 눈물 찢던 자기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긴 한숨과 함께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바보. 정말 바보 같은 여자야.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 힘들었지? 무서웠지? 이제부터는 내가 옆에 있을게.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남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세상은 더 크게 요동쳤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퀸즈 그룹 전체를 향한 불매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전국에 있는 퀸즈 백화점 앞은 텅 비었고 퀸즈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했던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언론 앞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퀸즈 그룹의 부도덕한 민낯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결국 퀸즈 그룹의 최 회장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유진 씨, 잠깐 뵙고 싶습니다. 퀸즈 그룹 회장 최정혁입니다. 제게 걸려온 전화는 최민서의 아버지이자 퀸즈 그룹의 총수인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안한 비밀스러운 장소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위험하다며 극구 말렸지만 저는 이 싸움을 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최 회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띤 채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먼저 제 딸아이로 인해 박유진 씨와 어머님께서 겪으신 일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태도는 완벽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단 한 톨의 진심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하십시오. 박유진 씨가 만족하실 만한, 아니, 그 이상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평생 연금, 자제분들의 유학 비용까지 저희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제 앞에 백지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들의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표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회장님, 지금 이 상황이 돈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심 어린 사과와 당신 딸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법의 심판, 그리고 당신들이 돈과 권력으로 짓밟아온 모든 피해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제 말에 최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유진 씨,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보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당신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덮고 조용히 사라져 준다면 이 일은 없던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남편, 아이들,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님까지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회유가 통하지 않자 곧바로 협박으로 나오는 그의 모습에 저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을 향해 제가 준비해 온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 회장님, 혹시 김진태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최 회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그는 바로 최민서의 운전기사였다가 상습적인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저에게 모든 것을 제보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그의 죽음을 뇌졸중으로 위장했는지 그 증거까지도요.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회장님? 단순한 갑질 사건이 살인 교사 사건으로 번지게 될 텐데요. 최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너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낸 거야?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 똑똑히 들으세요. 나는 당신들과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돈으로 쌓아 올린 그 더러운 성, 내가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모조리 무너뜨려 줄 테니까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님 댁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님은 뉴스를 보시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신 뒤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부터 흘리셨습니다. 아가, 왜 그런 무서운 일을 혼자서? 내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저는 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님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일인걸요. 그리고 저 무섭지 않아요. 제 곁에는 어머님도 있고 선우 씨도 있잖아요. 어머님은 한참을 우시다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제 무서워 말고 할 말 다 하고 살아. 이 늙은 어미가 내 뒤에 든든하게 서 있을 테니. 어머님의 지지는 제게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이 긴 싸움의 마지막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 심판.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도 퀸즈 그룹의 막대한 자금력도 진실 앞에서는 소용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한 성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힘없이 쓰러질 테니까요. 법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몇 달에 걸친 지리하고도 치열했던 싸움의 끝이 보였습니다. 퀸즈 그룹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동원해 저를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언론을 이용해 저를 사적 복수에 눈이 먼 무모한 관종 유튜버로 매도하려 했습니다. 연일 저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쏟아졌고 제 신상은 물론 가족들의 정보까지 인터넷에 떠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힘은 그들이 가진 돈의 힘보다 강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와 무엇보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용기를 내어 법정에 선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증언 앞에 퀸즈 그룹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은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재판장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피고인 최민서, 상습 폭행, 강요,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정혁, 증거인멸 및 살인 교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엄숙한 선고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방청석 곳곳에서 환호와 함께 억눌렸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제 옆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계신 어머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의 거친 손등 위로 제 뜨거운 눈물이 쉼없이 떨어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습니다. 최민서와 최정혁은 죄수복을 입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어떠한 오만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한 절망만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그들을 향해 울부짖으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머님과 함께 조용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최민서 측 변호사로부터 그녀가 어머님을 직접 찾아뵙고 사죄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만나보자고 하셨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마지막을 지켜봐 주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수척해진 얼굴의 최민서가 교도관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죄수 번호가 새겨진 옷을 입은 초라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한때 도끼로 가득했던 눈빛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님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최민서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흘리지 않았던 진심에서 우러나온 첫 번째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시다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됐다. 내 죄는 미워도 너라는 사람이 밉지는 않구나. 가서 내 죄값 다 치르고 앞으로는 사람답게 살 거라. 내가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평생 잊지 말고 속죄하며 살아가거라. 어머님의 그 말 한마디에 최민서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용서는 어쩌면 가장 큰 벌이자 가장 큰 구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교도관에게 이끌려 돌아가면서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어머님께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지막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수백만 구독자들이 기다리는 카메라 앞에 저는 처음으로 가면을 쓰지 않은 채 박유진의 얼굴로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의 망치 박유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담담하게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평범한 며느리였던 제가 왜 가면을 쓰고 정의의 망치가 되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며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망치 채널의 모든 수익금과 퀸즈 그룹으로부터 받게 될 손해배상금 전액을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채널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처음 망치를 들었던 이유는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한 명의 영웅이 아닌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정의의 망치를 내려놓고 평범한 아내이자 며느리 그리고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제게 망치를 들게 했던 이 세상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촛불로 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마치고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이었던 정의의 망치 채널을 제 손으로 직접 삭제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어머님과 함께 예전처럼 도시락을 싸들고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더 이상 퀸즈 백화점에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제일 잘하는 계란말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내민 계란말이를 받아 드시는 어머님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운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어머님의 웃음소리가 공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 그리고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 저를 믿고 지지해 준 남편이 있었고,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신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날 찢어졌던 제 인생이라는 편지는 다시 완벽하게 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찢어진 자국은 제게 더 큰 용기와 사랑을 가르쳐준 훈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지켜낸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마 또다시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제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세상 어딘가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또 다른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제게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아침밥을 차리고 오후에는 어머님과 함께 장을 보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 그 평범하고 소중한 하루하루가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한 사람을 어디까지 나아가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가 어떻게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후회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최민서처럼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저처럼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내던졌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순간을 마주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따뜻한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꼭 들려주세요. 혹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지 의견도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미소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